트럼프발 불확실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악관은 내일 발표 즉시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세부 내용들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세율이 16%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뜰에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효력은 발표 즉시 발휘될 예정이라며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be wrong. It is going to work. And we are focused on restoring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making America a manufacturing superpower. And again, Peter, I would point you to the investments that have already trickled into this country.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세율을 적용할 거란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며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e's with his trade and tariff team right now, perfecting it to make sure this is a perfec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American worker. 블룸버그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합산해 각국의 상호관세 세율을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16%로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TA로 관세가 거의 없고 비관세 장벽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추정치입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경고했고 유럽연합도 보복에 나설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이 원하는 범죄자를 넘기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관세 협상에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세 나라가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집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고 38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겁니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반대로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소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 표결 끝에 이루어진 탄핵소추안 의결, 그리고 탄핵심판까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등 계엄 수사와 함께 이어진 탄핵심판 절차에만 4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시도의 위헌성 등 크게 5가지 쟁점을 놓고 장내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11차례 변론 기일 동안 16명의 증인을 증언대에 세워 비상계엄 선포와 전후 상황의 위헌, 위법성을 따져온 헌재. 수기에 수기를 거듭한 끝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평결 절차를 마쳤습니다. YTN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전 평일을 마지막으로 평결 절차를 마쳤고요. 선고 당일에는 평의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결 선고 당일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헌재는 오는 4일 선고 전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모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 심판의 쟁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였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변론에서 국회 측은 당시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은 물론 오히려 계엄이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활동과 야당의 폭거 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도 관건인데 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임을, 대통령 측은 실행할 뜻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봉쇄와 장악을 시도했는지도 쟁점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 재판부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자세히 살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동향 파악 목적이었고 홍 전 차장 주장은 내란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오간 쟁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선고 당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일대를 비우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변 상인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휴업을 할 계획이라면서 부디 충돌 없이 지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경찰 버스가 줄지어 있고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경찰이 헌재 주변을 비우는 이른바 진공상태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샘과 단식 농성 등을 위해 설치됐던 헌재 정문 앞 천막도 몇 주 만에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헌재 인근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등 충돌해 경찰이 제지에 나섰습니다.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일부 출구도 폐쇄됐습니다.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구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 일부는 선고 당일에 가게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오래 기다려온 만큼 기일이 정해져 후련하다면서도 충돌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목재랑 통유리를 대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되기도 하고 거리 자체가 좁기도 하고 사람들 간에 그런 부딪혀서 다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일단 가게 앞에 내놓는 입간판이랑 술짝 같은 거 안에 들어놓기로 했고요. 무사히 별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재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해 구체적인 경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유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 교육감과 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의 기초단체장 등을 뽑는 4.2 재보선 본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이번 재보선에는 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5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8명과 기초의원 9명 등 모두 23명을 선출합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에게 배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투표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정부가 정한 데드라인까지 돌아온 의대생은 모두 96.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40개 학교 가운데 35개 학교는 전원 복귀했지만 인제대학교 의대 학생 370명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의 40개 의대 학생 복귀율은
96.9%를 기록했습니다. 35개 학교는 학생 전원이 돌아왔고 경상국립대와 아주대, 연세대, 서울과 원주 캠퍼스에선 일부 학생만 이탈했습니다. 단 한 곳, 인제대 의대만 복귀율이 24.2%에 그치며 370명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제대는 오는 금요일이 등록 마감이지만 학생들이 미리 미복귀 의사를 밝혀 재적 예정 인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은 사실상 전원 복귀라며 학생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복학만 한 채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울산대 의대생들은 복학 뒤 휴학계를 다시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를 모두 반려할 계획입니다. 또 미수강 제적을 피하려 한두 과목만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받고 수업을 시작한 학교도 강의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수업 참여도를 집계한 뒤 이달 말 전에 전원 복귀로 판단할 수 있을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트럼프바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상호 관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정말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관세 부과가 정말 내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세부 내용은 없는데 발표 즉시에 발효된다는 내용 정도는 오늘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 현지 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하게 되면 이것을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1일 밝혔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세 부과 조치는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외국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발표될 관세가 20% 보편 관세 형식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무중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그 보도에 따르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보편 관세죠. 이 경우는 이 관세 초안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호 관세라고 하면 당신이 나한테 부과하는 관세만큼 나도 거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라서 국가별로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인데 관세 부과 목적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 많은 감세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편 관세가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보편 관세 부과 시에는 미국 경제도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뭔가 제가 보기에는 특히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미국의 무역 적자를 크게 안겨주는 나라에 대해서 관세율을 더 높게 부과하는 그런 상호 관세 형태, 이제 국가별 차등 관세 형태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블룸버그 같은 곳에서는 한국은 16%가 유력하다 이런 식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백악관 쪽에서는 모든 것들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상호 관세가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세계 경제 이제 무역 그 전쟁이 얼마나 확전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그 연구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뭐 6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까지 가게 되면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세 나라의 수출이 모두 30% 넘게 급감을 하고 1인당 실질 GDP 같은 경우는 멕시코, 캐나다가 7%, 5% 감소해서
1.1% 감소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만약에 EU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전 세계로 무역 전쟁이 확대가 되면 결국은 미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무려 1조 4천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에 있는 연구소도 세계 GDP가 1,120조 원 증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만약에 EU의 보복 관세로 확전되는 시나리오까지는 우리가 EU에서도 자동차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우리 대미 자동차 수출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미미하게 이익을 본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전 세계로 무역 전쟁이 확전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백악관 내빗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미국 내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나오는 지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이것이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요. 그 전문가 전망치인 49.5보다도 낮고요. 그다음에 기준치인 50보다 낮은 49.0으로 나왔습니다. 50보다 낮게 되면요, 이게 사실은 제조업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매 관리자들은 사실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관리자들 중에서 이 중간재라든지 원자재를 구매하는 사람들이라서 경기의 동향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구매 관리자 지수를 우리가 집계하고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 지표가 다시 위축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전방위적인 관세 인상 압박이 제조업 경기를 오히려 전망을 불투명하게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 하위 지표 중에서 공급업체 배송과 재고 지수만 기준선을 웃돌았는데요. 이 재고나 배송이 늘어나는 것은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제조업 기업들이 중간재나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조업은 위축, 고용 지표도 별로 안 좋고 성장률 전망치도 쭉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뉴욕 증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살펴보죠.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떻게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지금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보복을 하거나 협상으로 설득을 하겠다는 식으로 반응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단호한 반격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유럽연합 역시 그 폰 라이어덴 집행위원장이 협상 카드가 아주 많다면서 필요하면 보복에도 나서겠다라고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방 경제라서 미국에 대응할 만한 이런 경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이 소규모 개방 경제에 불과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원하는 마약 사범을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관세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이 워낙 크기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최근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세 나라가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경계에 지금 눈초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잠시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어떤 분야에 좀 직격탄이 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직격탄을 받는 분야는 일단 자동차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먼저 멕시코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대멕시코 무역 적자의 80%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무역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러스트벨트, 특히 미시간주에 이제 근거지를 두고 있어서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될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요.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에서 언급하기로는 이번에 발표할 상호 관세는 이 세부 품목별로 지난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 여기에 추가돼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발표된 관세에다가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상호 관세까지 해서 더 크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위기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뭐 국내 연구소에 따르면 좀 올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 가까이 감소해서 약 9조 4천억 원의 수출 감소 예상된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거는 관세 장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경쟁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건데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들은 어찌됐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텐데 중소기업들은 지금도 안 그래도 한계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우려가 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린다든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조치로 대응이 가능하지만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관련 업체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철강 알루미늄 관련 수출기업 600개사가 참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그 정확한 파악, 정보,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약 41.8%의 기업이요. 그다음에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기업도 38%에 달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출국 다변화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응답도 37%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중소기업은 이것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실제로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이 약 32.5%에 불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응 방식 역시 그냥 생산 비용 등 자체 비용을 절감하겠다. 아니면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을 나눠질 것을 논의를 하겠다라는 식의 좀 미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 물류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자금 융자나 보증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이런 고민과 우려들이 경기 전망 지수에도 좀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 같네요.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제조업체 뭐 2천여 곳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79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79라는 숫자가 기준선이 100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낮네요. 100보다 많이 낮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적다라는 이유죠. 그래서 이전 분기보다 앞으로의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지금 나눠보면 대기업이 71로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노출도가 대기업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해서 대기업이 가장 더 안 좋게 보고 있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긴 될까 여전히 물음표밖에 떠오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트 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의 공식 사망자 수가 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여전히 무너진 건물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주민들은 물과 전기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다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관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서 91시간을 버틴 60대 여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실종자의 생還가능성은 크게 희박해졌습니다. 건물 만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묻혀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앙에 인접한 사가잉을 포함해 반군이 장악한 지역은 군사정권의 통제로 접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조 현장에는 점차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는 병원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마저 턱없이 부족해 야외에 임시병동이 설치됐습니다.
병원 안에서 치료받는 중환자나 의료진도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은 건물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약한 위생 속에서 호흡기 감염이나 댕기열, 홍역 등의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The hardships that some of them are facing today in terms of water, sanitation, etc., will run into outbreaks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future. 강진 이후 미얀마 반군의 임시정부인 민족통합정부에 이어 소수민족 게릴라 연합부대도 한 달간의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은 필요한 방어 조치는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밤사이 부산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연달아 부딪혀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가로로 멈춰선 SUV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다른 승용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남해 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 서부산 방향에서 차량 석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차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운전자와 택시 탑승객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는 아닌 거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엔 서해안 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 근처를 달리던 승용차가 무게 계측을 위해 정차해 있던 7.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조수석 부분 등 승용차 차체가 크게 찌그러졌지만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역주행 사고가 났습니다. 일방통행 골목길을 거꾸로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들과 충돌하며 멈추다 서기를 반복하자 결국 시민들이 경찰과 함께 달아나려던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운전자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경찰은 약물 투약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뒤인 4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하셨습니까? 야,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탄핵소추안이 헌재 접수된 게 벌써 얼마나 된 거죠? 예, 12월 14일에 헌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즈음에 선고가 이제 곧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변론 종결 후에도 38일 만이고 이 접수일로부터는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간이 오래 소요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선고 기일이 정해졌고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선고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이 변론 종결 후에는 이제 평일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평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결에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이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다듬는 이 작업을 거친 다음 선고가 이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평결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지금 현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판결문 같은 것들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를 기억을 되살려 보면 당일 오전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정미 재판관께서 이 롤을 말고 머리에 그것도 좀 화제가 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선고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1시이기 때문에 이 11시라는 시간이 이 오전에 판결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판결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정한 다음에 판결이 사실상 이제 완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예. 추측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판결을 오전에 했던 부분에 관해서 이 보안상의 이유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결론이 먼저 누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일 오전에 판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확정적인 판결인 것인지 아니면 당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안에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확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이 판결문 초안에 대해서 다듬는 이 부분만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확정적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금요일 선고 당일이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겠네요. 역대 최장 수기 기록을 갱신했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 또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십니까? 예, 이게 그 변론 종결이 2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탄핵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앞서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변론 종결 이후에 11일, 14일 정도의 기간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사건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3월 18일까지 헌재에서 이 일정을 다 비워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것들을 또 근거해서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은 그 기간 내에 이 평의를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바로 선고할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러한 추측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재판관들 간의 이 평의 과정에서 논의가 굉장히 길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그 논의가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게 다 일단 우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법리적으로 쟁점을 분화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적법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도 증거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법리적인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분화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뭐 전원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평의가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비공개 평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이 결정문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추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기각이었지만 세부적인 그 찬반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만장일치로 파면이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너무 불확실한 점들이 많다 보니까 재판관들의 성향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 성향에 따라서 의견이 나뉠 가능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재판관들의 성향에 대한 일단 이 판단은 그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 최근의 선고 사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선고 사례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결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전원일치가 되고 별개의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성향에 따라서 이 반드시 어느 쪽에 유리한 판단이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성향보다는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정문을 보면 결정문의 어떤 이 결론은 동일하게 하고 이에 대해서 별개 의견을 제출하는 재판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의견 자체를 뭐 반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재 법정 의견에 대해서 달리 의견을 내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보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른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거가 있었던 거죠? 예, 일단 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분 이 여야의 이익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 일치로 인용이 됐었고 다만 이 재판관 3명의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별개 의견에서 이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설치가 됐던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각의 근거 문제, 그 의견에 따라서 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이 결과에 대한 그 근거를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향이 반드시 맞고 이거 예. 해당 성향이 반드시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선고 결과 낭독 순서로 또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헌법재판 실무 제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했던 책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실무자들의 지침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 제휴에는 일반적으로 전원 일치인 경우에는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주문, 결론을 읽는다. 그리고 전원 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 주문을 먼저 읽고 그러니까 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각 재판관들의 별개 의견까지도 설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순서에 따라서 만약이라도 주문이 먼저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의견이 나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견을 먼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전원 일치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별개 의견이라는 것을 조금 그 소수 의견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 법정에서 이 법에서의 결론과 동일한 부분의 의견을 법정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하는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 의견에는 반대 의견, 결론 자체를 달리하는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결론에는 동일하지만 별개로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보충 의견이라고 해서 결론에 대해서 내가 이 이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다만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 의견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인의 보충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결론은 전원일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유를 먼저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주문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실무제휴의 내용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고의 과정에 있어서 이유를 먼저 설시할지 아니면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주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결론이고 이 결론이 나오는 때가 가장 이 파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순서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제휴는 꼭 따라야 되는 규칙입니까? 이 제휴라는 것은 지침이고 참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쟁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주된 쟁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탄핵 심판의 주된 쟁점은 일단 이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이 적법 요건이라는 것이 지금 각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각하 여부와 관련해서 이 소송의 요건상 흠결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단 설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적법 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본안에 대한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이 본안, 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 사실관계라든지 법률 위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 본안 판단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일단 이 5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고령 1호 저희가 그때 당시 정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포고령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헌법상의 위헌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이것이 위헌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위헌의 정도가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에 개별적인 판단의 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쟁점을 판단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위반이라든지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파면에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각각의 쟁점별로 이 이유가 설시되고 요지가 이제 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 하나만 인정이 돼도 파면되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만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위반이 결국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유로도 파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성이라든지 그리고 위반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좀 보고 하나만 인정돼도 충분히 파면은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탄핵소추에서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8명의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헌법 113조 1항을 보면 이 탄핵의 결정은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8인 체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라도 재판관이 3인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의 의견이 있다고
있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5인의 재판관이 인용의 예.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다수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인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6인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 결정 나오면 바로 이제 대통령은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헌법 65조 3항을 보면 이 탄핵소추계를 받은 자는 이 탄핵 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만약에 각하나 기각의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즉시 직에 복귀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문 선고 시부터 복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변론 절차에 계속 직접 출석을 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었잖아요. 이번 탄핵 선고를 앞두고도 직접 출석할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이 재판정에 선고일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윤 대통령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판단에 있어서는 법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인 이 파장까지도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선고 결과 여기에 따라서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거리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탄핵 사건과 이 형사 재판은 일단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반드시 기속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 형사 재판의 이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법리 검토에 있어서 참고의 자료 정도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영향은 있겠지만 다만 기속되진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 당일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잠시 전해드리자면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 밤샘 집회가 이뤄지고 또 인근 통제로도 지금 출근길 혼잡이 이뤄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고일을 앞두고 헌재 주변에서 탄핵 찬반 단체 철야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출근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까요. 출근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율곡로 양방향 쪽이 있고요. 우정국로라든지 3일대로 안국역에서 낙원상가 쪽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오늘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약한 봄비가 내립니다. 낮에 서울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봄비답게 양은 많지 않겠지만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날씨도 다시 쌀쌀해질까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공기가 부드러운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지금보다 10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이맘때 수준의 포근한 봄 날씨인데요. 다만 일교차에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중부지방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은데요. 앞으로 하늘이 더욱 흐려져서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는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그 밖에 충청과 영서, 전북 북부로도 확대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내륙에는 밤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에 5mm로 많지 않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으로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비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건조함을 크게 해소하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약한 비라서 공기질을 개선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지금도 경기와 세종에는 어제 유입된 스모그가 잔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에는 점차 초미세먼지가 축적될 걸로 보여서 미세먼지용 마스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맘때 봄 날씨라고 해도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5.3도, 광주 4.2도, 대구 2.7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5도, 광주 17도, 대구 18도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와 스모그가 뒤엉켜서 시야가 더욱 흐릴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신다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4월 2일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